자, 현재 수급을 보시면 이제 개인들만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물량을 외국인들이 다 빨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메이저 기관들도 현재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계속 우상향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분들 수익민입니다. 오늘은 워렌 버핏 은퇴 선언, 한국 증시 역대급 기회가 옵니다. 이 종목 외국인들이 쓸어담는 중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 60년 만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후임으로는 그렉 아벨 부회장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은 은퇴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역이 무기가 되어선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각국이 잘하는 것을 생산을 해서 그걸 가지고 무역을 해야 모두가 번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비교의 경제 원칙을 강조를 했고요. 미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는 굉장히 반대를 강력하게 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도 감정적인 반응에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감정적인 것에 휘둘리지 말고 숫자나 수치 이런 부분들에 이성적으로 투자를 하면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리 현재 경제 지표라든지 분위기가 안 좋은 흐름이 나타나더라도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인류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 진보가 나오면 어차피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한 핵무기나 그리고 전 세계 인류를 위협하는 그런 나라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은퇴를 하지만 투자자들의 주위에서 끝까지 도움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투자의 신이라고 불리는 워렌 버핏이 이러한 얘기를 남기고 은퇴를 했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굉장히 뭔가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던 그런 이제 발언들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을 굉장히 강력하게 비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 부분에 있어서는 최악의 상황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현재 글로벌 시대에서 미국이라는 강력한 나라가 고립주의를 한다면 그런 강력한 미국이라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글로벌 시대인 만큼 여러 국가들과 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그런 산업들에 계속적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전 세계와 협력을 하는 부분이 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도 이제 딱 방향성이 정해지죠. 우리나라가 잘하는 그런 산업들 뭐가 있겠습니까? 반도체, 조선, 그다음 전력기기, 그다음에 엔터, 화장품 이런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분야들에 계속적으로 수익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오늘 있었고, 그리고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또 한 가지 이벤트를 좀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기 인도랑 파키스탄 쪽에서 또 전쟁이 나기 직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핵 보유한 나라가 러시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두들겨 팰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었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강력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키스탄과 인도예요. 근데 두 국가 모두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가 핵을 쏴버리면 또 다른 국가 바로 그냥 보복을 해서 핵전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과는 좀 다르게 인도와 파키스탄은 종교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파키스탄은 이슬람 쪽이고 인도는 힌두교잖아요. 사실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종교 전쟁입니다. 사실 경제나 영토를 가지고 싸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뭐 후퇴를 한다든지 조금 이제 양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과거의 역사적인 흐름을 봤을 때 종교 전쟁으로 붙어버리면 그 끝장을 봅니다. 완전 끝장을 봐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싸웁니다. 두 국가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키스탄과 인도가 만약에 붙으면 이것은 종교 전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인류 문명에 어쩌면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전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이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인데 여기에는 현재 중국과 미국의 대리 전쟁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 이제 중국이 있죠. 자 보시면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이제 중국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중국이 여기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란 요렇게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랑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죠? 좀 이제 대치 상태잖아요. 현재 이란과 2차 핵 협상을 앞두고 중동에 항공모함을 배치한 미국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여기 중국이 여기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인도랑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인도랑 이제 중국 국경 지대에서도 이렇게 다툼이 많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어디랑 친하냐? 일단 파키스탄 쪽으로 친합니다. 자, 중국이 파키스탄 쪽으로 친하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랑 이란이랑 또 같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이슬람 국가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렇게 이제 연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랑 이제 미국이랑 친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의 이제 대리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장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죠. 뭐 예멘 반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후티 반군이라든지 또는 이제 헤즈볼라라든지 이란이 지원하는 그런 무장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후티 반군에서 미국 항공모함 쪽으로 또 공격을 했죠.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현재 이란이 현재 굉장히 중동 지역에서 좀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이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믿고 이렇게 미국과 대결 관계를 하느냐 바로 이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현재 이란이 굉장히 지금 교란 작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뭔가 인도와 한판 붙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쪽 부분에 굉장히 지금 뭔가 분쟁을 일으키려고 계속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울수록 어떤 국가한테 유리하냐면 중국한테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중동 지역이 또 이렇게 시끄러우면 어디까지 영향을 받느냐? 여기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 유대교의 본진이잖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위험해지면 대부분 미국의 전력들은 이쪽 구역에서 놀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다 이쪽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란이랑 그 다음에 요 파키스탄이나 인도 요 문제 때문에 미국의 해군 전력들이 대부분 다 인도양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태평양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이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필리핀 이쪽에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라든지 이제 함대들이 많았는데 그게 지금 최근에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이 중동 쪽으로 다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중동의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국가는 바로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중국은 이렇게 옆에 보면 이제 북경에 어떻게 돼 있죠? 북경 주위에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항공모함이 있으면 이 북경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이 위협을 어디로 돌려야 되냐면 여기 중동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인도양 쪽으로. 그래서 미국의 전력이 태평양 쪽으로 가줘야 그래야 중국이 현재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중국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좀 이제 지원을 계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과 인도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제대로 한번 붙을 수가 있어요. 이거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자, 얘네 둘은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면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목숨 아깝고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냥 신의 뜻대로 그냥 성전이 돼버리기 때문에 진짜 요 중동에서의 이 노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계속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중동 쪽이 시끄러울 때 시진핑은 무엇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제가 보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중국이 슬슬 대만 침공을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이 북한 아니면 대만 둘 중 하나는 지금 좀 이제 침공을 해서 뭔가 좀 성과를 보여줘야 될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군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2027년도에는 대만 침공의 준비를 완료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2027년도면 앞으로 2년도 안 남았습니다. 이때는 대만 침공은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진핑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통일을 해야 된다.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통일은 뭐겠습니까? 중국 본토와 대만을 통일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피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은 현재 독재잖아요. 그렇죠? 일당 독재, 그리고 정말 그 모택동이라든지 덩샤오핑의 그 두 사람을 능가하는 현재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 어떤 상황과 좀 이제 비슷하냐면 이 강희제 시대와 좀 이제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강희제 같은 경우에도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자면 8살에 황제에 즉위를 했습니다. 8살에 즉위를 했는데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 효장태우라고 있습니다. 그 태우가 이 강희제를 뒤에서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간신 오배라고 있습니다. 오배, 그 만주족 전사 오배 있는데 그 대신을 숙청해버려요. 하도 나대니까. 그래가지고 내부 권력 다툼에서 한번 승리를 했죠. 시진핑도 그렇습니다. 시진핑도 권력을 잡기 전에 뭐 태자당의 인물이긴 하지만 그 상하이방이나 공천당의 그런 내부 권력들과의 다툼이 굉장히 심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뭐 보시라이 사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근데 시진핑이 결국에 승리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오배를 숙청한 이후 3번의 난, 그러니까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독재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밑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세력들을 결국에 평정을 다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최근에 후진타오 같은 경우에도 그랬죠. 그다음에 장쩌민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그리고 뭐 그 외 등등 뭐 군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시진핑에 좀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을 싹 다 나머지 잔당들까지 숙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다툼에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그냥 강희제도 그렇습니다. 강희제 같은 경우에도 오배를 제거하고 3번의 난을 평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싹 다 좀 이제 적들을 제거하고 나서 눈을 어디로 돌리냐? 대만으로 돌립니다. 내부의 적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제는 그 눈을 밖으로 돌려야, 그래야 내부가 안정이 돼요. 그래야 내부가 똘똘 결속을 해서 외부에 이렇게 공격을 해서 조금 더 정권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만을 공격을 해서 결국에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몽골에
가르단이라고 있어요. 가르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복을 하면서 거의 뭐 중국 대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현재 내부의 적들을 다 숙청을 했죠. 그래서 본인이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해이해지면 또 내부 분열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이 적들을 또 어떻게 통솔해야 를 되냐? 이걸 이제 밖으로 전쟁으로서 이렇게 순화를 시켜야 됩니다. 전쟁으로서 눈을 돌리면서 내부를 결속을 해야 그래야 권력을 계속적으로 공고히 다질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5,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에 전쟁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독재 정권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에도 정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결속을 해서 내부 결속으로 해서 전쟁을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북한 아니면 대만일 확률이 굉장히 큰데 지금 현재 파키스탄이랑 인도가 만약에 여기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또는 노이즈가 심해지고 그리고 중동 쪽에서도 이란이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러면 중국은 편한 거예요. 중국이 지금 대만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한 가지냐, 미국 때문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전력들이 이제 다 중동이라든지 인도양으로 가면 그러면 중국은 편하게 손쉽게 바로 그냥 대만을 병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중국은 미국과의 그런 관세 전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물론 관세를 때린다고 했을 때 중국이 어느 정도 대응을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제 살살 좀 이제 숙이는 척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굳이 미국과 강대강 대치를 해서 미국의 그 주의를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눈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게 중동 쪽에 다 있기 때문에 중동 쪽으로 미국의 눈을 돌리고 우리는 대만을 먹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진핑의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 중국의 청나라 때 독재를 하는 그 왕권 황제 정치하고 현재 시진핑 정치가 굉장히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내부의 적들을 다 숙청하고 독재 권력이 되면 결국에 눈은 외부로 돌려가지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그거는 역사적으로 변하는 사실이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로 보시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에 대부분의 그 영주들을 다 평정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할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눈을 외부로 돌려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권력이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시진핑도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대만이 될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정학적인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자, 벌써부터 지금 미국이 좀 마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중국을 좀 몰아붙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대응을 하는 척을 하다가 또 이제 수그러들었습니다. 다시금 이제 마약 관련해서 대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두 번 튕기고 그 다음에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맞춰준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얼어붙은 미중 관계의 세빙선이 될까, 중국 마약 대화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마약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하면 바로 사형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겉으로는 강력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마약을 해가지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현재 뭐 트럼프를 중심으로 해서 뭐 베센트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 외 등등 사람들이 권력 다툼을 하려고 뭐 이렇게 분열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똘똘 뭉칠 수가 없어요. 국가를 중심으로 뭉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중국은 다릅니다. 중국 현재 국가 단위로 똘똘 뭉쳐가지고 현재 미국의 내부를 그냥 교란시켜버리고 있는 거예요. 과거 지네들이 아편 전쟁으로 무너진 기억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그냥
미국한테 써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한 발 물러서는 제스처를 중국이 지금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미중 무역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금 중국의 입장은 화전 양면 전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좀 유화적인 그런 이제 제스처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뒤에서는 칼을 꼽는 그런 이제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인도와 파키스탄의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가. 이게 부드럽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대만까지 이 도미노로 뭔가 좀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겨보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국제 증시 흐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은 어떤 종목을 좀 우리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되는지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급을 쫓아가는 매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또는 메이저 기관,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런 수급을 쫓아가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삼성 SDS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AI 시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글로벌 클라우드 시장 규모,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를 얘기합니다. 그 시장 규모가 무려 2025년도에는 1조 달러, 그러니까 1000조입니다. 하나로 1000조를 돌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AI 같은 경우에는 전력, 그다음에 데이터 저장, 그다음에 처리 이거잖아요. 근데 저장을 하는 것만 하더라도 이 시장 규모가 현재 1000억이 넘는데 앞으로 10년, 20년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2조, 3조, 진짜로 많이 가면 10조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경이 넘는 그런 시장 규모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 이미 우리나라 국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 자체도 지금 7조 원이 넘어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성장을 하면 성장할수록 클라우드 시장도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수많은 데이터를 어디다 저장하겠냐 이거죠. 컴퓨터 용량에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못해요.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 수많은 방대한 빅데이터들을 클라우드에다가 저장해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 SDS가 수혜가 될 수 있고, 현재 굉장히 낙폭이 크고 이제서야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봤을 때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트 흐름과 수급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저희 수익맨 채널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치하기 전에 주요 뉴스들을 싹 다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관련된 종목들과 더불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개, 3,000개 종목을 20개로 압축을 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수 타점 연구라든지 급등주 공통점 분석이라든지 또는 메이저 수급 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싹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댓글창 상단에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터치하시면 바로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제가 내일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 안에서만 공개를 하는 특강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30만 원에서 70억으로 만든 슈퍼개미의 핵심 매매법 5가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주식책 100권 읽고 정리한 직장인 성공 매매법,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달을 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모은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작은 영감이라도 좀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 SDS의 이제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할게요. 현재 고점 대비해서 70으로 빠졌어요. 굉장히 부담 없는 그런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흐름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점권에 이제 위치한 엠베로퍼 하단선도 현재
현재 터치를 하고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시가총액 10조짜리 종목치고는 굉장히 한번 매수를 해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가지고 추세가 전환이 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한번 하락하는 자리,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제 한 12만 2천 원 요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셔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수만 잘 하신다면 뭐 그러면 이렇게 눌리는 자리에서 체결만 잘 되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한 우상향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뭐 15만 원대, 16만 원대까지는 좀 빠르게 좀 이제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성 SDIS 같은 이런 종목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좀 이제 중요하겠다라고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 뭐 추세 라인을 봤을 때도 이제 추세 돌파 나왔죠. 원래라면 이제 이런 자리들. 추세선 밑에 왔을 때 이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은데 좀 이제 눌리는 자리 한번 잘 노리셔가지고 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은 이제 수급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외국인들 그냥 작정하고 쓸어 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죠. 하락을 하든 상승하든 그런 거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연속으로 계속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이고, 뭐 사모펀드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이쪽에서도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개인들만 팔고 있습니다. 개인들과 여러분들이 반대되는 매매를 할 때 그런 종목들을 찾는다면 그럼 삼성 SDS가 좀 이제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게 삼성 SDS 한번 눈여겨 보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좀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연휴 잘 보내시고 내일 특강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익!